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현지 시각 22일부터 시작되는 80차 유엔 총회 참석차 오늘 오전에 출국합니다. 이 대통령은 유엔 기조연설을 통해 글로벌 책임 국가로 역할을 제시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등 대북 메시지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임 직후 지난 6월 15일 캐나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로 다자외교에 나섰던 이재명 대통령이 최고 다자회의 무대 유엔 총회에 데뷔합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 23일 유엔 총회 핵심인 기조연설을 통해 비상계엄 사태에서 벗어난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합니다. 기후위기, 인공지능, AI, 에너지 전환 등 범세계 과제의 글로벌 책임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역할도 제시합니다.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우리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하실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 구축에 대한 정부 의지를 강조하고 북한을 향해 대화도 촉구할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과 만남을 제안하며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에 돌파구를 모색했습니다.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공개 토의를 주재하는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중시, 국익 중심 실용외교도 펼칩니다. 현지에서 열리는 한국경제 설명회 투자 서밋을 통해 주요 글로벌 핵심 투자자를 만나 투자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림으로써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더욱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활발한 양자 외교도 예정돼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 프랑스, 이탈리아, 체코, 폴란드 등 정상과 연쇄회담하고 방산 인프라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대통령실은 이번에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2차 한미 정상회담은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유엔 외교와 미중 정상의 회동 가능성이 커진 다음 달 경주 APEC이 우리나라 위상 재정립에 좋은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출국에 앞서 외신과의 인터뷰 내용이 공개됐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안전장치 없이 지금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한국 경제가 1997년 외환 위기와 맞먹는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투자 처리 방식에 대한 이견 때문에 한미 간의 무역 합의 내용을 문서화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3,500억 달러를 모두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 당시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조지아주 구금 사태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이 분노하긴 했지만 이번 단속이 한미 동맹을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근로자 체류 허용을 제안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당장 폐기하지 않고 생산을 일시적으로 동결하는 조건이라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합의를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힌 건데요. 이 대통령이 북한이 연간 핵무기 15기에서 20기를 추가 생산하고 있다며 일시적이고 현실적인 조치로서 북핵 동결이 실현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비핵화를 향한 무익한 시도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보다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일부라도 달성할 것인지가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야가 이번 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또다시 필리버스터 대치를 재현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은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투쟁 강도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정상화를 위해 이번 주 목요일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에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기획재정부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함께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조직법 같은 거는 이제 뭐 통과가 되겠죠. 이제 뭐 필리버스터를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저희가 제일 먼저 상정을 할 테니까요.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당장 처리가 어려운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법안 11건은 신속 처리 한 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패스트트랙에 태우면 실제 법안 처리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처리는 보장되는 만큼 야당의 비협조를 우회 돌파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범여권의 절대 과반 의석수 때문에 법안 처리를 저지할 방법은 사실상 없지만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를 또 꺼낸다는 계획입니다. 여야가 필리버스터 대결을 벌이면 방송 3법, 노란봉투법, 덧센 상법 처리 등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가 됩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의 문제점과 여당의 입법 폭주 프레임을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전략입니다. 또 특검법과 정부조직법을 동시에 통과시키려던 여야 합의가 민주당 때문에 파기됐다며 여당 책임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검법 합의하고 정부조직법 통과시키려고 여야 교섭단체 협의까지 한 겁니다. 근데 특검법 일방적으로 파기한 건 민주당이에요. 국민의힘은 상황에 따라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에 나설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심을 얻기 위한 여야 대치는 이번 주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네, 이번엔 특검 수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에 출석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7시간 반 만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당시 즉시 항고 포기 결정을 한 경위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임예진 기자, 심우정 전 총장 조사 언제 끝났습니까? 네, 어제 오전 10시쯤 내란 특검에 출석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오늘 새벽 3시 35분에야 서울구검 청사를 떠났습니다.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12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는데요. 조사는 어젯밤 10시쯤 종료됐고 조서 열람을 하는 데만 5시간 30분 넘게 할애한 겁니다. 심 전 총장은 어제 오전 특검에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나오는 길에도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대기하던 승합차에 올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피고발인 신문으로 소환 조사 받으셨는데 오늘 어떤 부분 해명하셨습니까? 윤 전 대통령 석방 반대 의견 있었는데도 즉시 항고 포기하신 이유가 뭔가요? 판단에 후회 없으십니까? 네, 이번 조사에서는 어떤 내용들 주로 다뤄졌습니까? 네, 먼저 지난 3월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경위에 대한 조사가 중점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기간 만료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대해 수사팀은 즉시 항고해 상급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회의 등을 종합했을 때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습니다. 특검은 또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심 전 총장에게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대검 소속 검사가 국군 방첩사령부 측과 연락을 나누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했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특검이 심 전 총장을 상대로 고강도 조사를 벌인 가운데 이번 주쯤 박 전 장관 소환 일정도 조율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 여부를 가릴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오후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1시 반 한 총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4시에는 한학자 총재의 전 비서실장인 정원주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도 진행됩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앞서 한 총재와 정 씨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이 청구한 한학자 총재의 이번 구속영장에는 주요 혐의 일부가 빠져 있습니다. 통일교인 국민의힘 입당 의혹, 또 추가 금품 전달 의혹 등인데요. 이번 영장 심사가 수사의 중요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오승엽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최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여의도 중앙당사 압수수색이 국민의힘 반발에 가로막히자 관리업체를 겨냥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특검 분석 결과 국민의힘 당원 500만 명 가운데 11만여 명이 통일교 신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미 구속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인 집단 당원 가입 의혹이 제기됐는데 일부 명단이 파악된 겁니다. 물론 국민의힘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면서 펄쩍 뛰고 있지만 특검은 통일교가 정당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개입한 것은 아닌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에 이번 의혹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또 지난 2022년 한학자 총재가 자신을 찾아온 권성동 의원에게 금품이 든 쇼핑백을 건넸다는 의혹도 일단은 뺐습니다. 두 사건 모두 자료 분석과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거쳐 특검이 한학자 총재의 신병을 확보하면 당원 가입이나 추가 금품 수수 의혹 수사는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쪽으로 흘러간 돈이 있는지 등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반대로 법원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영장을 기각한다면 특검 수사는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되고 통일교와 한학자 총재를 겨냥한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YTN 오승엽입니다.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모레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 수사를 검토한 가운데 경찰이 어디까지 실체를 밝혀낼지 관심입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출범하기 전인 지난해 12월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5천만 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해 현금 따발을 확보했습니다. 관봉권 띠지 등에는 돈의 검수일과 담당자, 부서 등이 적혀 있어 자금 출처를 확인할 주요 증거로 꼽혀왔습니다. 하지만 촬영본 외에 띠지 원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국회 청문회까지 열렸습니다. 지금 5천만 원짜리 돈다발을 기억 못하는 대한민국에 그리고 그런 정신머리를 가진 수사관이 어떻게 검찰을 근무합니까? 담당 검찰 수사관들은 분실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네, 한 12월 정도에 약 1000건의 압수물이 들어왔었고 그 1000건의 압수물 중 단 한 건의 압수물을 기억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이 수사관들은 국회 위증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사건을 맡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는 24일 대전 유성경찰서에서 고발인인 김경우 변호사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경찰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동시에 사건 관계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 부실 수사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상설특검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특검이 언제쯤 출범할지 아직은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경찰이 그 사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차 소비 쿠폰 신청과 지급, 이렇게 신청이 시작되면은 스미싱 같은 사기 시도도 활개를 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회사의 소비 쿠폰 안내에는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 그러니까 URL이 없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소비 쿠폰 신청 방법을 알려준다거나 접수가 잘 됐는지 확인하라면서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메시지들. 모두 1차 소비 쿠폰 때 등장한 스미싱 문자입니다. 이러한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를 잘못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돼 개인정보 유출과 금융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가 발송하는 소비 쿠폰 안내 문자에는 어떠한 URL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URL이 들어있는 소비 쿠폰 관련 문자는 100% 사기로 보고 절대로 눌러서는 안 됩니다. 가짜 금융기관 웹페이지에 신분증을 올리라고 하면서 정보를 빼내려는 사례도 있는 만큼 공식 홈페이지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난 1차 소비 쿠폰 지급 기간에 확인된 스미싱 문자와 악성앱 유포 사례는 모두 430건. 하지만 금융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당국은 2차 소비 쿠폰 신청 지급 기간에도 다양한 스미싱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소비자 경보 등급을 주의해서 경고로 올렸습니다. 또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거나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되면 인터넷진흥원으로 신고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혹시라도 자금이체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본인이나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지급 정지를 요청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이번 달 30일부터 미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이 신청하는 무비자 입국, 이스타 수수료가 2배 가까이 오릅니다. 미국 정부는 전문직 비자 수수료도 100배 인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과연 이게 미국의 이익이 되긴 될까요? 신호 기자입니다. 전자여행허가 이스타를 신청하는 미 세관 국경보호국 홈페이지입니다. 이달 30일부터 이스타 신청에는 $40의 새로운 수수료가 적용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스타는 따로 비자를 받지 않아도 관광과 상용 목적으로 90일 이내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엔 2008년 도입됐는데 수수료는 $14에서 2022년 $21로 올랐다가 이번에 $40로 무려 90%가 인상됩니다. 대부분의 여행자가 내야 하는 통행세 개념이라 미국 단기 방문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도 100배 인상했습니다. This way, a corporation will be able, sort of like a signing bonus in baseball or football, a corporation will be able to get them to stay in the country.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고 현지 시간 21일부터 발효된 새 전문직 비자 수수료는 $10만, 1억 4천만 원입니다. 웬만한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에겐 연봉만큼 큰 돈을 비자 받는데 내라는 얘기라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인력 유출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And I think it's a net negative for the U.S., losing all this talent, both education talent, students and scholars that are coming in, but then also research scientists who are working particularly in technology, that the U.S. is not going to be able to hang on to them. 미국 비자를 사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내라는 트럼프식 비자 정책은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일방적 관세 정책과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미국을 여행하거나 미국에서 일해 얻는 이익과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미국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뉴욕 유엔 총회를 앞두고 영국과 캐나다가 주요 7개국, 그러니까 G7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팔레스타인을 독립국가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살인자에게 보상을 주는 행위라고 반발했는데요. 글쎄요, 이스라엘에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유엔 총회를 하루 앞둔 현지 시간 21일, 영국과 캐나다, 호주가 팔레스타인을 독립국가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발표하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 동반자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가자지구 평화와 두 국가 해법에 대한 희망을 되살리기 위해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An end to the violence, an end to the suffering, and a shift back towards a two-state solution as the best hope for peace and security. 주요 7개국 G7 가운데 팔레스타인의 주권을 인정한 것은 영국과 캐나다가 처음입니다. 다만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이 하마스에 대한 보상은 아니라면서 인질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영국 현지 언론들은 영국 외교사의 부채인 팔레스타인 분쟁 역사에 중대한 국면을 맞았다고 전했습니다. 영국은 지난 1917년 유대인의 팔레스타인 정착을 지지한다는 벨푸어 선언으로 분쟁의 씨앗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It begins to correct the historic injustices that Britain has played a direct role in the agony of the Palestinian people. 영연방 3개국의 합류로 193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팔레스타인을 주권국가로 인정한 나라는 모두 150개국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은
살인자에게 보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אתם מעניקים פרס עצום לטרור. ויש לי מסר נוסף עבורכם. זה לא יהיה. לא תקום מדינה פלסטינית ממערב לירדן. 이스라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다른 G7 회원국인 프랑스에 이어 유엔 총회 기간 룩셈부르크와 벨기에 등도 잇따라 동참을 선언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에 반대하고 있어 실제 국가 인정보다 이스라엘 압박을 위한 상징적인 차원에 머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정준입니다. 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 총회 참석차 오늘 출국을 했습니다. 출국을 할 예정입니다. 유엔 기조연설에서 어떤 이야기 할까요? 네, 이번 기조연설에서는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을 하고 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복귀를 했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선언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면서 북한의 대화를 촉구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한국의 역할 역시 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유엔 기조연설 말고 또 다른 좀 눈에 띄는 일정 있으셨나요? 예, 눈에 띄는 일정은 첫 번째는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최초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주재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도착 첫날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최고 경영자인 레리핑크 세계경제포럼 의장과 면담을 하면서 AI 및 에너지 전환 협력 방안 논의하고 마지막 날에는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에 참석을 해서 한국 경제 설명회를 가질 예정으로서 이것은 뭐 국익 중심 실용 외교 기조를 강화하는 데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소식이 또 전해지면은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요. 미국에서 또다시 예고에 없던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미국과 비자 문제 계속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H-1B 비자 수수료를 지금보다 100배로 높이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어요. 일단 이 H-1B 비자가 어떤 건가요? 예, H-1B 비자라는 것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에서 전문직에게 적용되는 비자입니다. 그래서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거나 연관되는 경력이 있어야지만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연간 발급 건수가 학사학위 소지자는 6만 5천 건, 그다음에 미국 내에서 석사학위까지 받은 사람의 2만 건 추가해가지고 8만 5천 건으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3년 체류가 허용이 되고 3년 연장도 가능하고요. 영주권도 신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기술자들의 미국에서의 근무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기존의 비자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한테는 적용이 안 되고 신규로 신청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될 예정이다라고 하기는 했지만 IT 기업 그리고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들에게는 굉장한 타격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비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이 이제 공학이나 과학 이런 쪽에서 전문가들에게 발급하는 비자다 보니까요. 빅테크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구글 같은 기업들이 4천 명 이상의 2025년 기준으로 지금 H-1B 비자 발급자를 고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갑작스럽게 원래는 매년 이 금액을 납부해야 된다고 했다가 큰 혼선을 초래하고 여러 빅테크 기업들이 해외에 체류 중인 H-1 비자 소지자들에게 즉시 미국으로 복귀하라고 하는 긴급 지시까지 내리는 상황까지 처했었는데요. 네. 그러자 백악관 측에서 최초의 신규 비자 신청자에 한해서 최초의 1회만 납부하는 것이다라고 수정 발표하는 이런 해프닝까지 있었습니다. 네. 이런 조치가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미국 기업에도 결과적으로 고급 인력이 빠지게 되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미국 기업에도 손해로 작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큰 손해. 특히 미국에서 예를 들면 스타트업 기업들, 그래서 혁신을 이뤄서 경제 성장을 유발했던 스타트업 기업들이 특히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H-1B 비자 발급할 때 수수료 약 $1,000 정도 됐는데 이것을 발급하는 기업에서 됐거든요. 근데 이 수수료를 갖다가 지금 큰 폭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지불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스타트업 같이 그러면 이거를 부담이 되기 때문에요. 외국의 전문 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그러면 외국의 이민자들이 가서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민자들이 가서 스타트업 업체의 초기에 그 혁신 기술 개발이나 이런 데 기여를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창업을 해서 미국의 기술 발전을 이끌었던 과거의 그런 메커니즘이 이제 셧다운 되면서 큰 미국의 경제 성장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충수가 될 수 있을 만한 정책들을 왜 자꾸 내놓는 건지 의문이기는 한데 뿐만 아니라 이런 전문직 비자뿐만 아니라 이스타 있잖아요.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할 수 있는 이 비자에 대해서도 수수료가 2배 가까이 오르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트럼프가 비자 장사를 본격화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강성 지지층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인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이나 그다음 강성 지지층에서는 H1 비자 때문에 미국 내의 일자리를 외국인들한테 뺏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1B 비자 발급의 장벽을 높임으로써 이 지지층들의 그런 욕구를 갖다가 충족시켜주고 지지층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게 사실 비자 장사라고 하는데 미국이 세수에 기여하는 것은 크지 않지만요. 네. 이번에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전제 여행 허가에 대한 비용도 2배로 늘리고 H1B 비자 발급 수수료도 늘리는 대신에 골드카드 제도라는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약 14억 원에 달하는 금액, 우리나라 돈으로 14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미 재무부에 납부할 경우에는 영주권을 신속하게 발급을 해주겠다라는 것을 이제 도입을 함으로써 미국에서 만약에 이민을 와가지고 일을 한다든지 아예 살고 싶으면 미국에 엄청나게 많은 재정적인 기여를 하는 사람 또는 이 막대한 H1B 비자 발급 수수료를 기업체가 부담하고 모셔올 정도로 정말 미국에 있는 기술자로 대체가 불가능한 인력만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겠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의 이민 장벽을 끌어올려서 역시 이것도 국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겠다라는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러한 조치가 지금 미국 기업 내에서도 굉장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대미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이 비자 문제가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협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예, 한미 협상은 점점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한미 협상이 지금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의 그 방식, 그다음에 투자의 이익 배분 이런 것들을 놓고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데요. 여기다가 지난번에 이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에 가가지고 300명의 한국인 기술자들을 미국에서 구금하는 사태 때문에 이 비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워킹그룹에서 비자 문제 개선 논의까지 하는 과정에서 안건이 추가되면서 점점 더 협상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이 전문 인력에 대해서 H1B 비자에 우리 할당되는 양을 갖다가 늘린다든지 아니면 우리 전문 인력용 뭐 E4 비자를 신설한다든지 이런 거 다 입법 사항인데 이것이 사실은 공화당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공화당인데 공화당이 상원 하원을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쪽에 국회 동의를 얻어야지만 가능한 일이었는데 보면 국내 정치적 상황이라든지 이 지지자들의 기조 성향 때문에 이런 쪽의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미 협상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본격적인 관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올해 2분기 우리나라 수출품이 미국에서 부과받은 관세가 세계에서 6번째 33억 달러로 나타났고요. 증가폭만 따지자면 세계 1위입니다. 오를 걸 예상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많이 오를 줄은 몰랐거든요. 그 증가폭의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증가폭의 배경은 사실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에 대해서 품목관세라든지 상호관세 이런 것들이 부과가 되면서 기존에 미국에 우리가 무관세로 수출을 해왔습니다. 한미 자유무역 협정 때문에요. 그래서 무관세 혜택을 보다가 갑자기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라든지 그다음에 전기전자, 철강 제품 같은데 품목관세와 상호관세가 부과되면서 우리가 큰 폭의 관세를 부담하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앵커께서 지적을 하신 것처럼 우리의 그 관세가 작년 4분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전에 비해서 무려 47.1배나 늘어나면서 지금 대미 수출 관세 증가율 1위, 세계 1위를 지금 차지를 했는데요. 문제는 우리의 주력 수출품 이 중에서 우리가 부담한 전체 관세액의 절반이 넘어가는 57.5%가 자동차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서 부과한 납부한 관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력 수출품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 실효관세율을 따져봐도요. 이 실제로 우리가 관세 부과액을 우리가 대미 수출액으로 나눠본 것을 실효관세율이라고 하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실효관세율이 10%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지금 세계 3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 2분기 대미 수출액이 세계 8위인 것을 고려하면 수출 규모에 비해서도 우리가 관세를 지나치게 많이 부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기업에 정말 수출 기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그래서 조속한 좀 무역 협상 타결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런 것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기업들도 이런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빨리 적응해야 할 텐데. 예. 현대차가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 관세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차 비용 올리지 않겠다. 대신 다른 방안의 카드를 마련했다고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이것은 사실은 그동안에 현대자동차가 미국 내에서 점유율을 늘려왔을 때 그 가졌던 이미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일본 자동차들하고 성능은 비슷하고 고장도 잘 안 나는데 일본 자동차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가성비가 높은 차로서 미국 국민들이 많은 수요가 있었습니다. 현대차에 대해서. 그런데 네. 관세 같은 경우는 일본 차는 15%로 낮아졌는데요. 품목 관세가 우리는 여전히 25%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관세를 반영해서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일본 차에 비해서 우리 차의 가격이 미국 내 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쌓아왔던 현대차의 브랜드라든지 그다음에 고객층을 크게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관세 인상을 갖다가 본인들의 이윤이 줄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미국 내에서의 점유율과 매출액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윤 감소를 감수하고 흡수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미국 내에 투자를 늘려가지고 미국 내 생산을 늘릴 것이다. 현지 생산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지 생산을 늘리게 되면 관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전략을 지금 고려를 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가 그 조지아주에 미국인 공개 채용을 나섰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기대 때문에 이렇게 나선 겁니까? 예, 무엇보다도 지난번에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합작으로 투자해서 건설 중인 공장에서 미국이 급습을 해서 300명에 달하는 우리나라 기술자들을 구금했던 사태의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 사태를 일으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내년 중간 선거에 이 투자 실적을 이용해서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했다라는 것을 이제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공장을 짓는 동안에는 생각보다 미국 내의 현지 인력에 대한 채용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늘리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었다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런 것에 부응해서 이제 추가적인 이런 기술적인 단속이라든지 뭐 현지의 기술자 구금 또 추방 위험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한 차원으로 현지 인력들을 대규모 채용해서 투자 단계에서부터도 현지 인력 고용을 늘리고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는 의지를 미국 정부에 보여준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관세 정책도 그렇고 미국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응하는 또 기업들의 민첩한 대응 방안이 좀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서요. 오늘부터 2차 소비 쿠폰 신청이 시작되는데 1차 때와 어떤 게 달라집니까? 예, 1차 때와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이제 소득과 자산 기준으로 상위 10%를 제외하는 것이죠. 그래서 1차 때는 전 국민에게 지급을 했었는데 이제는 상위 10%를 제외하고 나머지 90%에 대해서 10만 원씩 동일 금액을 제공하는 데 있고요. 또 다른 것은 1차 때 많이 불편하다고 느꼈던 이제 사용차가 부족한 지역, 예를 들면 지방 같은 경우에 일부 하나로마트 같은 데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게 하고요. 또 생활협동조합 같은 곳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게 해서 사용처를 일부 늘려준 거,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차 때는 이 소비 진작 효과 어떻게 보셨어요? 예, 1차 때 그 소비 진작 효과는 지금 뭐 정부나 여당 측에서는 카드 사용액 기준으로 봤을 때 일부 30억 원 이상의 매출이 낮은 소상공인들에서 카드 사용액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실제로 소상공인 매출이 27% 급증하고 8개 카드사 결제액이 13% 대형 사업장에는 13% 증가했는데 소상공인은 27% 증가했고 이것을 갖다가 내수 진작 효과라고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경제학에서 실제로 내수 진작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금 카드사 결제액이 늘어났다고 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현금으로 쓸 것을 줄이면서 소비 쿠폰을 카드, 크레딧 형태로 주니까 카드 사용이 늘어났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쓰기로 했던 소비를 대체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내야 했던 병원비나 이런 것을 카드 사용액 소비 쿠폰으로 대신 내면 카드 사용액은 늘어났지만 원래 현금으로 지급하던 것들은 줄어드니까 실제로 이거를 온전히 내수 진작 효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제학 연구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도요, 이렇게 기존의 소비를 대체하는 효과를 제외한 실제로 내수가 창출되는 효과는 사실은 뭐 이렇게 여기서 카드 결제액만 놓고 봤을 때 나온 금액처럼 크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요. 지금 2차 지금 민생회복 소비 쿠폰 같은 경우는 사실 경제학에서 보면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일수록 정부가 이렇게 일회성으로 이전 지출을 하면 소비 회복 쿠폰을 주게 되면 이것을 기존의 소비를 대체하지 않고 신규 소비를 늘리는 효과가 강해지거든요. 경향이 강해지는 게 있는데 이번에는 그나마 상위 10%를 제외해가지고 이러한 추가적으로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는 1차 때보다는 커졌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나눠주는 돈이기는 하지만 소중한 국민의 혈세로 또 이루어지는 정책이잖아요. 이런 소비 쿠폰 정책이 재정 낭비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어떤 정책들이 병행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사실 이 소비 쿠폰을 주는 것은 이전 지출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내수 진작의 효과가 정부의 다른 정부 지출 방식이죠. 정부 소비 지출, 정부가 직접 소비를 하는 방식, 아니면 정부 투자 지출이죠. 정부가 뭐 SOC 건설이나 이런 데 투자를 하는 거에 비해서 내수 진작 효과가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걸로 한국은행 최신 경제 전망 모형에서 추정 결과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재정 낭비를 원래 최소화하려면 내수 진작이 목표였으면 똑같은 금액을 갖다가 정부 투자 지출이나 소비 지출로 사용하는 것이 3배나 내수 진작 효과가 컸는데요. 일단은 정부가 소비 쿠폰을 지급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소비 쿠폰의 지금 목적은 내수 진작보다는 특정 어려운 소상공인을 좀 지원하는 목적이 크다라고 저는 상대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이 기존의 매출액 기준, 뭐 30억 원 이하의 매출액이 있는 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강화하거나 아니면 특별히 어려운 업종 에서 좀 사용을 많이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1차 때 사용한 걸 보면 뭐 과거의 소비 쿠폰처럼 동일하게 학원비라든지 아니면 병원비 뭐 이런 것으로 많이 나갔는데요. 사실 병원이라든지 학원이 다른 소상공인보다 경영난을 직면하고 있는 그런 가능성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낮아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우니까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을 타겟팅해서 쓸 수 있게 그런 사용처에 제한을 두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섬세한 정책 보완도 함께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또 덧붙일 말씀은요, 이 신청 시기와 맞물려서 또 스미싱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고 하니까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반려동물 전용 시설에서 직접 간식을 만들어 파는 이른바 수제 간식. 반려동물들을 키우신다면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적 등록 없이 판매되는 경우가 많아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윤지아 기자입니다. 전라북도에 있는 한 애견 동반 카페. 강아지가 입가에 하얀 거품을 묻히고 음료를 핥아먹습니다. 반려견을 뜻하는 멍멍이와 카푸치노의 합성어, 이른바 멍푸치노입니다. 멍푸치노는 팬미트랑 우유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허가받지 않은 수제 반려동물 간식 판매는 불법입니다. KB 금융경영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반려동물 가구는 약 591만 가구.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구가 늘면서 수제 간식 판매도 덩달아 확산했지만 어떤 재료로, 어떤 시설에서 만들어지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수제 간식이 어떤 환경에서 제대로 만들어진지도 뭐 어떤 재료가 들어갔다고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으니까. 현행 사료관리법상 반려동물 간식은 사료로 분류돼 사료제조업 등록을 마친 뒤에만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 지역 내 애견 카페 65곳 가운데 사료 제조업 등록을 마친 곳은 단 4곳뿐. 등록 없이 간식을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신고 없이 한마디로 팔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가게에서. 그렇죠, 상황은. 전문가들은 검증되지 않은 간식이 반려동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국가의 안전관리 절차를 모두 비켜가기 때문입니다. 영양 성분은 제대로인지, 유해 성분은 없는지, 그래서 농약이 있는지 이런 걸 검사를 해야 되는데 등록을 안 해버리면은 법은 있지만 관리가 하나도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 사료 제조업 등록 여부가 반려동물 먹거리의 안전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셈입니다. 반려동물 가구가 늘고 있는 만큼 먹거리 안전 관리도 더 꼼꼼히 이뤄져야 할 거로 보입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세계적인 예술가 백남준이 42년 동안 활동했던 뉴욕에서 오는 26일부터 11월 22일까지 백남준 특별전, 백남준 더 커뮤니케이터를 개최합니다. 이번 특별전은 백남준 아트센터 그리고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함께 준비했고요. 한국 현대미술의 성과와 위상을 되짚으면서 그 여정의 중심에 선 세계적인 예술가 백남준을 집중 조명하는 자리입니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벨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이제는 완연한 가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공기는 어떻습니까? 네, 월요일 아침 출근길 현재 서울 기온은 17.6도로 다소 서늘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25도 안팎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감기 걸리기 쉬운 날씨니까요. 옷차림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가을비 소식이 잦았는데요. 이번 주는 날씨가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 주는 수요일인 모레 전국에 또다시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최고 60mm 안팎의 가을비치고 제법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호우 가능성이 있어서 지속적인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다만 제주도에는 오전까지 5mm 안팎의 약한 비가 이어지겠고요. 이 지역과 남부 해안가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7.6도, 대전 18.6도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가을볕이 강하게 내리쬐며 서울과 대구 25도, 광주 26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이맘때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제주도에서 밤부터는 남해안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모레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오겠고요. 당분간 대체로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늘부터는 평소보다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만조시 저지대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9월 22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